뉴스업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8도까지 오르며 75년 만에 가장 더운 6월 중순을 기록했습니다.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서울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봤는데 온통 붉은색으로 뒤덮인 모습이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렬한 태양이 도심을 삼켰습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강한 열기 속 도시를 열화상 카메라로 들여다봤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면 푸른색으로 표시되는데 건물 대부분이 벌겋게 나타납니다.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입니다. 이 햇볕이 무척 강한데요. 이 지면 온도는 50도를 넘어 이렇게 온통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뜨겁게 달궈진 세종대왕상도 열기로 달아올라 있습니다. 뜨거운 열을 계속 내뿜으면서 건물 외벽은 60도 이상으로 붉은색을 넘어 흰색도 나타납니다. 지금 8월 한여름 같아요. 이번 7, 8월은 얼마나 더울지 상상이 안 가요. 반면 바닥에서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분수주변과 나무 그늘은 온도가 20도 아래로 내려가며 녹색과 파란 빛이 나타납니다. 햇볕 쪽은 너무 더워서 지옥 같은데 그늘은 너무 선선하고 시원해서 너무 좋습니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은 기온이 35.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6월 중순 기준 역대 3위, 75년 만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경주 37.7도, 정읍 37.5도, 정선과 광주도 37도를 넘어서며 전국 곳곳에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6월 중순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 동안 강한 햇볕과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마가 시작되는 제주도와 비가 내리는 남부는 오늘부터 더위가 다소 꺾이겠지만 중부지방의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체온을 넘는 37도를 웃돌았습니다. 불볕더위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며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냉방 시설조차 없이 더위를 견뎌야 하는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0가구 정도가 지내는 대구의 한 쪽방입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벌써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정도로 좁은 방은 햇볕이 내리쬐는 바깥보다 더 덥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다닥다닥부터 환기도 어려운 쪽방에서 주민들은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여름을 나야 합니다. 전기세 부담은 물론 건물이 워낙 낡은 탓에 에어컨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고 경제적 여건도 어려워서 무더위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지 뭐. 잠이 비 안 온다면 바깥에서 생활 좀 해야 되지. 몸도 안 좋고 하는데 어떻게 뭐. 내가 돈이 없을지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사는 게 뭐 저거 해야 되지 뭐. 밤에는 왜 올라갔어도 자고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얼음 이렇게 얼려가지고 덩어리 놓고 선풍기에 쐬고 그래서 막 너무 더워가지고 어디 감당이 안 되니까 더위 먹고 막 진짜 죽을 뻔했어요. 자동 기상관 측장비 기준 대구 신암동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웃돌았습니다. 경북 경주와 의성에서도 최고 기온이 37도를 넘기는 등 전국 92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과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반면 제주에서는 올해 첫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어젯밤부터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 연결해서 장맛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고재영 기자. 네, 한라산 성판악 탐방 안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뒷모습이 아주 뿌연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옷에 달린 모자를 써야 할 정도로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한라산의 전 탐방로는 궂은 날씨 때문에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는 어젯밤부터 올해 첫 장맛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장마는 평년보다는 하루, 지난해보다는 일주일 빨리 시작됐습니다. 지금 새벽 6시부터는 제주 북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한라산 남벽에는 15mm,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1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제주 2mm, 서귀포 15mm, 성산 7mm, 고산 4mm의 강우량이 기록됐습니다. 오늘도 곳에 따라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해안 지역에는 50에서 많은 곳은 150mm, 산간 지역은 최고 20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과 급변풍특보가 발효될 수 있어서 항공기 이용객들은 미리 운항 여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상청은 곳에 따라 시간당 30mm의 비가 오겠다면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회담들, 행사들 다 이공원에서 하고.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되었습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네, 보신 것처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협정에는 한쪽이 공격을 당하면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김 위원장은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며 북러 관계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양국 관계가 동맹 관계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하지만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말한 동맹 관계는 유사시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하는 것이지만 푸틴 대통령의 상호 지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무기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을 놓고 김 위원장이 동맹 관계라는 의미로 확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 협정은 동맹 관계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과거와는 다른 군사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된 점이 눈에 띕니다. 앞서 북한과 옛 소련은 지난 1961년 유사시 자동 개입 내용을 담은 동맹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폐기했고 2000년 체결된 조약에서는 한쪽의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으면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한다고 밝혀 그동안 느슨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는 러시아가 동맹에 버금가는 관계를 설정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회담에서 군사 분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군사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특히 주목된 건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바탕으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В этой связи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не исключает для себя развитие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дписанным сегодня документом.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를 지원받은 러시아가
그 대가로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명문한 겁니다. 우선 북한이 취약한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북한의 전투기 성능과 지대공 미사일을 개량해 미 공군이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을 키우기 위한 북러 간 협력이 예상됩니다. 가장 아마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지대공 미사일 기술일 것이다. 미국의 공군력을 막고 그다음에 미국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이 가장 필수적이거든요. 북한이 갖고 있는 주력기 미국 29나 23과 관련돼서 그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는 거. 하지만 북한은 재래식 무기 성능 개선에서 더 나아가 첨단 기술 지원까지 바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기술이나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불분명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군사기술 협력 과정에서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분명히 제공하는 탄약과 물자 같은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자기들이 가진 핵심 역량을 넘겨준 만큼의 대가가 과연 있는 건지에 대해서 러시아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무엇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느냐가 관건이지만 군사기술 협력이 활성화돼 북한의 무기 개발과 성능 개선이 가속화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이번 방북에서 푸틴 대통령은 철도와 관광 등 경제 협력안을 선물 보따리로 풀어놨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통상적인 외교 외에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비중 있게 소개했습니다. 먼저 러시아 연해주 하산과 두만강 사이 열차 운행 재개를 거론하며 철도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유학생 증대를 비롯한 교육과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산을 거론했습니다. Это касается политической, торгово-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но-гуманитарн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사실상 지원에 가까운 이 같은 협력안은 수행단 규모를 통해 진작에 감지됐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에 배석한 북측 인사는 김덕훈 내각 총리, 최선희 외무상 등 외교 국방 관련 6명뿐이었지만 러시아는 다양한 분야에서 13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노박 에너지 부총리와 교통부 장관, 보건장관, 연방우주공사 사장, 철도공사 사장까지 왔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비공개 단독 회담에서 은밀한 거래가 오고 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금 북러 관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번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푸틴의 방문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러시아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자기 주권과 안전이 영토 완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에서 이 특수군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표시합니다. 북한의 무기 지원에 러시아가 전방위적인 협력이라는 선물 보따리로 화답했다는 것이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이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은 북러가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밀착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YTN 서면 질의에 두 나라의 관계 심화는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우크라이나 독립수호,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 유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선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며 불법적인 전쟁 지원은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러 간 협력 심화를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며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북러 간 협정에서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북러 간 가장 강력한 밀착이라며
냉전 시대 합의를 되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This relationship might go on beyond simply the confines of the Ukraine war. This relationship is longer term. Him called Russia North Korea's most honest friend. CNN은 북러 간 상호 지원 조항에 모호성을 남겨둔 건 의도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t was intentional that the Russians and North Koreans have not explicitly stated exactly what kind of help and aid that they're talking about or transfer of technology. 뉴욕타임스는 푸틴 방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핵 확산을 막기 위해 협력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억제는 더 어려워질 거라며 미국과 동맹국들, 특히 한국을 더욱 놀라게 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러시아나 북한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하기로 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방어적 입장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채널 1과 인터뷰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제4조는 한쪽이 공격당할 경우 유엔 헌장 51조와 러시아, 북한의 국내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 조항은 방어적일 뿐이며 러시아나 북한을 침공하려는 사람들만 이 조항에 반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영진 주 러시아 북한 대사관 차석은 어제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연회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며 북한은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러시아 지도부의 모든 정치적 지침을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종료됐습니다. 북한은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게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정상회담, 이 만남을 총평부터 해주실까요? 일단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는 지난해 9월 그 보스토치니에서의 북러 정상회담 이후 아주 치밀하게 또 정교하게 준비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북한은 한마디로 러시아하고의 동맹을 통해서 한미 동맹에 대응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우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양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회담이 잘 된 겁니까? 북한과 러시아 입장에서요. 일단 최상의 결과물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제 러시아 입장 그리고 북한의 입장이 지금처럼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한 시기가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도 뭐 냉전 이후 가장 밀착을 지금 하는 그런 시기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 차원의 어떤 그 집단 안보 체제에 의해서 상당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미일 군사협력에 이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양국이 군사 협력을 통해서 자기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가장 일치한 지금 시기에 지금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네, 서로가 서로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만났다. 최상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양측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보면 포옹도 많이 하고 또 운전도 번갈아가면서 하고 또 자동차에서 어떤 상석을 양보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밀착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공개된 화면만 봤기 때문에 보다 내밀한 두 사람 간의 교류는 이제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지금 우정입니다. 우정. 우정이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우정, 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의 우정을 강조를 굉장히 하는 거죠. 심지어
푸틴 대통령이 지금 새벽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외교적 결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최상의 합의를 이제 도출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최상의 이제 우정을 이제 보여준 건데 제가 볼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역시 아마 그 공개는 안 됐지만 2시간 30분에 걸친 그 밀담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밀담에서 아마 공개되지 않은 그 양국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또는 그걸 또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포괄적 전략적 이 협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게 이제 동맹 협정이나 같은 건데 이 동맹이라는 것은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선언을 했다고 하면 이 동맹을 구체화하는 단계는 지난한 과정이 또 필요를 하거든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뒷받침하는 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경우도 체결돼야 되고 또 과연 어떤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내용도 명확해야 되고 또 군사 개입 시점도 또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도 지난 1960년에 체결된 그 조소 그러니까 북한하고 소련 간의 협정에도 보면 그 시점이 그 중요한 게 지체 없이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개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과연 이제 이번 이 포괄적 전략 동방제 협정에도 그런 시점이 명기가 되어 있느냐, 그럼 뭐 하게 되어 있느냐, 구체적인 군사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지켜볼 대목인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또 대화해야 되고 협상해야 되고 합의해야 되는 과정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의 그 내밀한 그 대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얼마나 또 경계해야 될 새로운 합의들이 또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기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언론 발표를 할 때 그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조금 전에 우려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북러 관계를 동맹으로 보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동맹의 어떤 성립 조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공동의 적이 존재해야 됩니다. 공동의 적. 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설명했던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하는 그 정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동맹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맹의 수준도 굉장히 층이 다양합니다. 아주 낮은 단계의 동맹부터 또 높은 단계의 동맹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어떻든 그 어느 한쪽의 공격을 받으면 군사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또 일종의 이게 이제 자동 개입 조항이잖아요. 그리고 명시적인 표시는 안 하지만 공동의 적을 지금 염두에 둔 그 협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든 낮은 단계의 동맹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맞을 겁니다. 낮은 단계의 동맹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할 때 언론에 발표를 할 때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과 약간 말의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약간 애둘러 표현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크게 저는 주목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동맹을 더 강조하고 싶어 했을 거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자신이 더 이걸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어떻든 푸틴 대통령이든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쏟아내고 있는 많은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최상의 군사 협력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맹이라는 단어에 집착해서 여러 가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동맹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사 협력을 해서 주변 국가에게 과연 진짜 이익을 주느냐. 또 이 동맹을 통해서 억제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갖고 북한이 함부로 군사적 침공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하고 러시아의 동맹이 정말 실질적인 동맹이고, 진짜 유사시에 자동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또 우리가 또 북한을
군사적으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합니다. 예,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동맹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몸값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 끝난다면 앞으로 이 북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가능성도 없는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고 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장기화가 되는 배경은 결국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러시아하고 미국 또 서방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나토 회원국 예. 굉장히 이게 지금 확장된 전쟁이거든요. 예. 이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신뢰하겠느냐? 특히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단기간 내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 큰 구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저희 판단인 거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런 동맹 수준의 협력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단기간에 끝날 성격의 그런 협정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우크라 전쟁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이미 구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번에 북러 상호 지원 조항 이 부분을 지금 서방에서는 이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으로 이제 의심을 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무장관이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나온 말일까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앞서 설명한 내용하고 맥락하고 일치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동맹은 쉽게 말해서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이건 작동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오직 어느 한쪽이 군사적 침공을 당했을 경우에만 러시아가 군사적인 원조를 한다는 거지. 조건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이 조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우려할 내용이 아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고, 또 유엔 헌장 51조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유엔 헌장 51조가 이제 유엔 회원국이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개별적이 아니라 이제 집단적 자위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하고 러시아의 동맹, 뭐 또 다른 동맹이 개입을 해서 북한을 방어할 수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함께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강조점의 핵심은 북한이 군사적 침략을 당하지 않는 한, 이 집단적 자위권 조항이든 또는 자동 개입 조항이든 이것은 작동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방어적이다. 그러니까 먼저 공격하기 위한 동맹이 아니다. 우리는 방어용 동맹이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선을 지키기 위해서 좀 부단히 애를 쓴 듯한 느낌인데, 우리 대통령실이 그 푸틴의 방북에 앞서서 러시아에게 선을 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레드라인을 이제 선을 밟았다 혹은 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경고음이 울렸다고 봐야 되겠죠. 레드라인을 확실히 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앞서 설명했던, 우선은 이제 이렇게 동맹을 선언을 했는데 이 선언이 향후 어떤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제 구체화되고, 그 후속 조치가 이 한반도 안보에 이제 얼마나 위협을 주느냐, 우리 안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말로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핵심, 이 선의 레드라인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북한이 지금도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의 이제 군사 협력, 특히 이제 러시아가 얘기하고 있는 군사적 기술 지원을 통해서 이 역량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상당히 이렇게 우려할 만한 그 핵미사일 역량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데, 이제 이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이후에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뭐 당장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기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그 기능이나 역할들이 또 이전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레드 라인을 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조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단순하게 볼 부분은 아닌데 어떻든 북한은 이미 레드 라인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조금 전에 그 회담의 어떤 그 밀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시간 동안 통역만 데리고 푸틴과 김정은이 단독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제 공개석상에서는 말하지 않았던 내용이 아마도 이 단독 회담에서는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저도 이렇게 짐작하기는 쉽지 않은데 예.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들을 통해서 이제 유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선호하는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고요. 지금의 이제 푸틴 대통령인데 이 두 사람의 성격들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초 성격도 좀 있고 파격적이고 좀 화끈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그런 성격을 조금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밀담을 통해서 좀 화끈하고 파격적인 그 솔직한 그런 얘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크라이나 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자기들이 승리하는 그 승리를 조건으로 빨리 끝내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거 관련해서 북한의 이제 군사적 지원을 좀 더 이렇게 그 구체화된 예. 그런 제안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를 했겠죠. 예. 자기들도 여러 가지 협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협력 수요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 계속 강조를 해왔지만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이제 뭐 핵 미사일과 관련된 이제 고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 그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까지는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예. 이게 약간 이렇게 지금 정체되는 그런 그 국면에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체된 국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러시아가 갖고 있는 첨단 무기나 첨단 기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모두가 지금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구체적인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외에 사적인 얘기들도 할 수는 있겠죠. 네. 결국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 어떤 통치 스타일 그리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일, 협상 스타일 이 두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더 우려할 부분도 있는 거고 예. 또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어떻게 이제 구체화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좀 특성이라고도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런 화끈한 어떤 마초식의 대화. 자, 그런데 러시아는 사실 핵이라든지 발사체 같은 그런 핵심 군사 기술을 북한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좀 꺼릴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지난 9월달 열렸던 그 북러 정상회담 이전 상황에서의 어떤 전제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 지난 9월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이미 이 동맹 수준의 이 협정 문안을 계속 그때부터 조율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로 지금은 이제 공개한 건데 예. 그 과정을 보면 모든 종류의 군사 협력은 저는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넣은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이미 저희들한테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인데 예. 첨단 기술이라고 북한에 대한 제공을 좀 고려를 하고 재고를 하고 이럴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정 체결 이후에 한반도 상황 또 우크라이나의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수준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세가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그 유동적인 정세에 발맞추면서 아주 그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면서 임팩트 있는 군사적 대응을 공동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북러 정상 간의 만남이 이러다가 정례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제 많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3원칙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고 비핵화하고 협상과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 근데 이 원칙이 다 흔들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건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목할 내용이요. 지난 5월 16일, 17일 그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북러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을 봐야 됩니다. 그 선언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원인은 그건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계속 지금 군사력을 확장하고 억제력을 지금 제공하고 이렇게 북한을 자극하면서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미사일을 지금 고도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주는 합리적인 안보 위협부터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북한 입장을 두둔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인 북중로 연대를 과시한 그런 성격이라고 지금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를 이미 했거든요. 그 사이에 중국 입장이 달라졌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 회의적이고요. 그렇지만 중국은 이런 상황이 반갑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마 미국이 이제 한미 동맹도 더 강화할 거고 더군다나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또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중국이 원하는 그런 결과물, 그런 어떤 그 영향은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중국은 이 상황이 정말 반갑지는 달갑지는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미국 편을 또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저렇게 지금 또 대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중국은 지금 어떤 건 당장 시급한 경제 문제, 내부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 관계를 좀 안정시킬 필요도 있는 거고, 그 안정이 돼야 뭐 무역이나 통상이나 관광이나 다양한 분야의 이런 부분들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켜야지 결국 중국의 어떤 경제를 지금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격화가 되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차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지금 어떤 수위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근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의 이 한반도 정책 또는 이 전 세계의 어떤 이 군사력을 통해서 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 정치와 외교로서 이 모든 이런 분쟁을 해결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이제 어떤 의견차,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틀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간의 큰 틀에서의 이 어떤 전략 경쟁,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 한반도에서의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이번 만남으로 국제 정세가 조금 더 요동치는 듯한 느낌인데요. 우리도 잘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밤중에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세대가 잇따라 추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신정동 아파트에서는 뺑소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권민석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화물차들이 심하게 부서진 채 멈춰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찌그러진 운전석에 낀 운전자를 가까스로 구조해냅니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근처에서 1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건 어젯밤 11시 40분쯤. 뒤이어 또 다른 11톤 화물차가 2차 사고를 내 모두 3대가 추돌했고 11톤 화물차 기사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승용차가 들이받고도 그대로 지나쳐버립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신정동 아파트 단지에서 차를 몰던 여성이 차량 2대를 추돌하고 도망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근처에서 차를 세우던 여성을 붙잡았는데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엔 서울 논현동에 있는 1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2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투숙객 32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다리 차를 동원해 호텔 유리창을 깨며 내부에 들어찬 연기를 바깥으로 빼내기도 했습니다. 소방은 3층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엔 경기 양주시 오산리에 있는 헌옷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바로 옆 폐전선 가공 공장으로 불이 옮겨붙어 2개 동이 모두 소실됐습니다.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에서 난 불인데다 불씨가 옮겨붙으면서 온종일 진화 작업이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건물 출입구가 흉물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소방대원들은 무리지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서울 목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 2층에서 불이 난 건 오전 8시쯤. 재활용 쓰레기 분류장에서 불이 났다는 내용으로 처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주민 35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4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 남은 불씨가 위층에 옮겨붙으면서 불은 다시 커졌습니다. 처음에 조금만 났었는데 소방서에서 이제 연기를 뺀다고 에어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넣었는데 그 이후부터 또 연기가 갑자기 많이 나면서 소방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여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00명에 가까운 인원과 장비 70여 대를 동원해 오후 내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서 불이 난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불이 시작된 오전부터 지금까지 길게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를 마쳤지만 진화가 길어지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진화 작업 와중에 폭발이 일어나 소방대원 17명이 다쳤습니다. 고열과 수증기 이런 화재 현상에 의한 이런 지금 폭발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원들이 다 대피해 있다가 구청에 안전 전문가와 같이 확인을 해서 어떤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소방은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인천 송도동 송도 센트럴파크 입구에 있는 도로 맨홀에서 물이 거꾸로 치솟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왕복 6차선 도로가 침수돼 일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관 파열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복구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단수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라 물 사용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6월 20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9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브로커의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에 보도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의료계 연석회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최창민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무기한 휴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대책위 출범과 관련해선 중요하게 바뀐 내용이 있다고 해 주목됩니다. 일제강점기 설립된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옵니다. 앞서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밝힌 뒤 피해자 13명은 모두 77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역대 최대 횡령 사고로 알려진 경남은행 직원 3천억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족과 자금 세탁업자의 재판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옵니다. 이들은 횡령금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계좌로 빼돌려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 속에 국민의힘이 핵심 쟁점인 법사위와 운영위의 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모를까 황당한 제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전격 중재안을 내밀었습니다.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가 1년씩 번갈아가며 맡자고 제안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몇 발 양보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루라도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를 복원시킨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양보를 지금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다 포기할 테니 법사위원장만이라도, 그것도 안 되면 운영위원장만이라도 달라고 그간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애초에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언젠 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하다더니 하루 만에 뜬금없는 주장을 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며 협상이 아닌 협잡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앞으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통과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면 여당 제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향후 1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제안에 역제안이 오갔지만 반쪽 국회 책임을 둘러싼 내탓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만을 바라보는 야당 탓이라고 직격했고 민주당은 국회 밖을 전전할 거면 세비나 반납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특정인을 위한 일을 하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나요 지금?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이지 말고 국회에 빨리 복귀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원구성 협상 시한을 이번 주말로 못 박으며 다음 주엔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인데 여당은 양보할 만큼 했고 야당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말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당권 도전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이는데 출마 선언 장소 등을 최종 고심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섭니다. 이런 구체적인 시간표는 대표적인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의 인터뷰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공격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타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른바 어대한 여론이 당원에 대한 모욕이자 해당 행위란 친윤계 일각의 주장엔 한동훈 지지당원을 모욕하는 거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약점으로 꼽히는 원외 한계론 등을 두고는 자천, 타천, 친한계로 불리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적극 방어에 나선 모습입니다. 108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원내대표 자리와는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 안의 시각으로만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구체적인 캠프 사무실 계약 소식까지 흘러나오며 당대표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입니다.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 역시 출마 선언 전 주변 조언을 들으며 최종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주말 직전 하게 될 출마 발표는 국회에서 이뤄질 거란 관측이 적잖은데 그간 나 의원이 강조해온 원내당 대표론을 부각할 최적의 장소란 평가도 나옵니다.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나 의원이 한동훈 대항마로서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혼자의 힘으로는 힘드니까
역시 반한 운동은 쪽에 지지 세력을 좀 자기한테 끌어들였으면 했고, 또 지금 반한동훈 세력 중에서도 마땅한 후보감이 없잖아요. 나 의원은 지금껏 걸어온 정치에는 친도 반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나갈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당대표 러닝메이트 격인 최고위원 출마와 캠프 구성 등을 포함한 당권 경쟁 구도에도 본격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말 전후로 대표직 연임 의사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 최고위원회에선 이재명 시대,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이 이재명 대표 시대라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의원 중심 원내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가는 첫 발을 뗐지만 앞으로도 개혁과 저항의 몸부림은 계속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하고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불과 2달 앞두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대구시당 위원장은 이 대표를 당의 아버지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뚜렷해진 1급 체제를 상징하는 장면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다음 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출범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아직 연임에 도전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추가 기소 이후 연일 검찰과 언론을 향해 날을 세웠던 이 대표는 주 4일제 도입 같은 민생 이슈를 띄우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 이제 지났습니다. 주 4일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벌써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전당대회를 치를 최고위원 후보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기 지도부 역시 친명 색채가 강한 인물들로 구성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당시 김 여사를 보좌했던 행정관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을 고발한 여당 소속 시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뒤 6달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겁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여행 사건은 여타 영부인 의혹과 비교할 수 없는 피 같은 국민 세금이 불법적으로 쓰인 중대한 범죄 사건입니다. 이 시의원은 당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비용으로 예비비 4억 원이 긴급 편성된 것이 국고 손실죄와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에게 수영 강습을 받았다거나 명품 재킷을 빌려 입고 반납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한 고발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사건을 다른 부서로 재배당하고 검사도 한 명 충원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 소개로 최재형 목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로 이번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의 청탁이 있었는지,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 행정관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을 조사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이 이른바 고발 사주의 피해자라며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과 검사 모두 불복하며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이 쟁점이 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신을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손준성 검사가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자신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며 부당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야당이 손 검사의 사주를 받고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담당 검사가 수사와 법률적 판단을 통해 적법하게 기소했다며 손 검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검사가 어느 정도로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 법원이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격분했습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의해서 또 강요에 의해서 이게 느닷없이 막판에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이고 기교적인 얘기로 그 사실관계를 피해 나가고 또 판결이 바로잡혀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앞서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보고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인구 급감으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7년까지만 해도 1명을 웃돌았지만 올해는 사상 처음 0.6명대로 추락할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하겠다고 밝힌 가칭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인구전략기획부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과 고령사회, 이민정책 등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로 흩어져 있는 저출생 관련 예산 심의를 총괄하게 됩니다.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정책 기획, 평가, 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이어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과 돌봄 강화, 출산가구 주거 대책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집중과 우리 사회의 치열한 경쟁도 저출생 원인으로 엮여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교육, 의료개혁 등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직장 어린이집을 찾아 돌봄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어린이들과의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매달 인구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이번에 논의된 대책이 잘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어려워진 정치 지형 속에 정책 이슈에 더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정부는 우선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5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을 편하게 나눠 쓰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2배로 늘렸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현실을 꼽았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 시간을 돌려드리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책으로 직장인들에게 그림의 떡처럼 인식되는 육아휴직 제도부터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실제 직장인들은 소득이 너무 줄어서 육아휴직을 망설이고 누군가 내 일을 대신해야 하는 미안함이나 혹시 모를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최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휴직을 나눠서 쓸 수 있는 횟수도 2번에서 3번으로 늘고 급여 사후 지급도 폐지해 모두 휴직 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남편들이 쓸 수 있는 출산 휴가는 현재 열흘에서 20일로 2배 늘어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우면 동료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까 눈치 보는 일이 없도록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직접 고용뿐 아니라 파견 근로자 사용 시에도 인건비를 지원한 한편 전반적인 대체 인력 지원금의 상한도 현재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출산 이후 돌봄은 11살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특히 학교가 문을 닫는 방학에도 늘봄학교를 운영해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대책들이지만 기업이나 일선 교육 현장의 준비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정부는 또 출산 장려를 위해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비나 전셋값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사실상 폐지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3년간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현재의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구간은 상위 2%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 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 민간 분양 아파트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물량을 연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민간 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려 신혼부부 중에서도 아기를 낳은 가구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틴 164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117명을 출국 금지하고 43명은 운전면허 정지, 4명은 명단 공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제재를 받은 인원은 모두 630명이며 이 가운데 163명은 밀린 양육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여가부는 오는 9월부터는 절차가 간소화돼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도 3천만 원 이상 주지 않거나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곧바로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고 입시 현장에도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결정은 앞선 사법부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증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먼저 당장 증원되는 정원이 한 개 학년에 불과해 교육의 질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뒤 1, 2년 정도가 지나야 시행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지는 건 아니란 겁니다. 또 증원 배정이 멈추면 국민 보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도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준비생들의 경우 증원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에만 신청인 자격이 있다고 본 것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증원 발표는 증원 관련 내용을 알린 것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측은 일부 판단은 아쉽다면서도
남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큰 만큼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막을 동력은 더욱 약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료계의 거듭 현장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하지 말고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 역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대생 복귀를 요청하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 현재 입장을 고수하면 예정대로 무기한 휴진할 수밖에 없다고 의대 교수단체 대표가 밝혔습니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저녁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사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무기한 휴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전공의 행정처분을 취소해주고 사법 처리로부터 안전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줘야 협상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들의 휴진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은 혹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진 않을까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무기한 휴진을 또 예고했지만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한 지 사흘차를 맞는 서울대병원. 예정대로 진료를 받는 환자와 갑자기 검사 등이 취소된 환자가 엉키며 혼란을 빚었습니다. 끝모르는 의정 갈등 상황에서 뒷전에 놓인 환자들은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파업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힘이 없잖아요. 병든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의사협회는 다시 한번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등 범의료계 3대 요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단일 대우를 지렛대 삼아 대응 수위를 높이는 의협을 둘러싸고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단 전공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7대 요구안에서 후퇴했다며 의협의 요구안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의협이 주도하는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임 회장에게 신중을 기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의협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동욱 경기도 의사회장은 임 회장이 내부 논의도 거치지 않고 무기한 휴진을 발표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내부 반발까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휴진이 얼마나 동력을 확보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최근 지구 표면 온도와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밤낮 없이 뜨거운 날씨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데요. 6월부터 시작된 폭염과 열대야가 올여름에 더 심해질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지구 지표 온도는 평균 14.98도, 174년 만에 가장 뜨거웠습니다. 특히 최근 12개월은 이상기후 발생을 막기 위한 온난화의 마지노선인 1.5도마저 뚫렸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곳곳이 찜통입니다. 위성으로 본 기온 분포도에서도 북중미 지역과 아프리카, 인도, 중국, 한반도 서쪽을 중심으로 붉게 나타납니다. 특히 최근 온난화가 가속화하면서 낮에 쌓인 열기가 밤에도 식지 않고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데이터랩이 폭염이 심한 인도 뉴델리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야간 지표면 온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 이상 치솟은 올해 여름 뉴델리 야간 지표 온도가 최고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숨쉬기 힘든 찜통 더위가 밤까지 이어진 겁니다. 특히 올해는 상황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10년간 야간 지표면 평균 온도 편차를 분석해보니 2022년과 2023년은 음해값인 반면 올해는 양해값으로 그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이른 폭염 속 3년째 6월 열대야가 기록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 상암동의 최근 10년 대비 야간 지표면 온도 편차를 비교 분석해보니 올해가 최근 4년 중 가장 편차가 컸습니다. 밤 더위가 더 심해진 겁니다. 온난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점점 많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충을 다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열대야라고 되어지는 그 25도 기준을 넘는 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난 관측에서도 그렇게 열대야 증가하는 비율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경향은 올여름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올여름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뜨거워진 바다 온도는 쉽게 식지 않아 여름철 기온 상승을 부추기고 많은 비까지 뿌리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엘니뇨에서 라니냐 전환 시기가 겹치며 이달 하순 장마 뒤 더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6월달에 지금 엄청 더운 거고 지금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지금 빠르게 라니냐로 전환되고 있어서 기존의 그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빠르게 전환되는 해들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8월 달에 기온이 굉장히 높았어요. 수분한 아주 그 스티미한 그런 폭염이나 열대야 발생 같은 것들이 발생할 것으로 하지만 단속적인 그런 폭염들을 예상할 수 있고 8월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상층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저희가 이제 좀 더 견고하고 지속이 강한 그런 폭염 발생 가능성을 좀 더. 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18년으로 서울에서 35일의 폭염이 기록됐고 8월 1일 홍천에서 41도의 이례적인 고온이 관측됐습니다. 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선 가운데 한반도에서도 기록적 폭염과 열대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몇 년 전부터 도심에 출몰하기 시작한 러브버그가 여름에 접어들자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열흘 가까이 일찍 출몰했는데 서울 곳곳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등산로 초입 나무와 벤치, 건물 입구와 주택가 카페 출입문에도 검은 벌레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낙엽 아래엔 이들이 탈피하면서 남긴 거무스름한 허물이 수북합니다. 하단 담벼락과 나무를 온통 뒤덮은 이 벌레, 이른바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 둥 우단 털파리입니다. 짝짓기식이 암컷과 수컷이 꼬리를 맞대고 다녀 붙은 별명인데 3, 4년 전부터 곳곳에 출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충 시절엔 유기물을 분해하고 성충이 되면 꽃가루를 옮겨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익충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생김새나 작지 않은 크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불쾌감을 호소합니다. 밤이나 새벽쯤에 밝은 곳 찾아서 계속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는 바닥에 많이 손님 발에 밟혀서 진물 같은 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불편한 것보다는 이제 보기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등장한 재작년엔 은평구와 서대문구 등 서울 서북부 지역에 집중됐지만 지난해부턴 서울을 넘어 경기와 인천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식지가 넓어지면서 관련 민원도 속출합니다. 더구나 때이른 더위로 올해는 출현 시기도 지난해보다 열흘 남짓 빨라졌습니다. 네, 올해 좀 온도가 좀 일찍 더워지기도 했고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도심지나 주거지로 날아 들어와서 근데 그런 쪽에 또 화단이나 그런 쪽에 낙엽 쌓인 곳이 있으면은 그런 데서도 이제 알을 낳고 번식을 하는. 전문가들은 살충제를 이용해 방제할 경우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물을 싫어하는 특성을 이용해 분무기로 쫓는 걸 권장합니다. 날개가 좀 적고 그러면 비행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에어로졸 형식의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도 얘네들은 금방 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안으로 얘네들이 좀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도 효과는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수명은 일주일 이내라 이달 말까지 개체수가 늘다가
다음 달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기온이 오르는 6월부터 벌의 활동이 활발해져 벌쏘임 사고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전망이라 벌쏘임 사고 위험도 증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벌집 주위로 보기에도 위협적인 말벌이 날아다닙니다. 보이는 걸로는 든 검은 말벌입니다. 출동한 소방관이 안전장비를 갖춰 입고 벌집을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벌쏘임이나 벌집 제거 신고는 6월부터 늘기 시작합니다. 기온이 올라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사람들의 활동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벌집 신고는 6월이 지나면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7, 8월이 지나면서 일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특히 올해엔 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이상이라 벌 관련 사고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벌 쏘임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산에 갈 땐 반드시 모자를 쓰고 긴 소매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벌은 검정 등 어두운 색의 공격성을 보이는 만큼 밝은색 옷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벌집을 발견하면 건드리지 않아야 하고 팔을 휘두르는 등의 큰 몸짓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손으로 제거하려 하지 마시고 카드를 사용하여 긁어내듯이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여 몸이 붓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소방당국은 사고 예방을 위해 벌집 사전 제거 신고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당시 선물 받은 강아지 2마리가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알라바이로 불리는 국견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주요국 국빈들에게 선물해 왔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하얀 털 바탕에 얼룩무늬가 눈에 띄는 강아지 2마리가 안겨 있습니다. 생후 40일인데도 벌써 성인 남성 상체만큼이나 꽤 덩치가 크죠. 투르크메니스탄 대표 견종 알라바이와 가라밭입니다. 암컷을 알라바이라고 부르고 수컷을 가라밭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자, 지금 보이는 장면은 주 한국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서 한국 정부에게 이 두 강아지를 공식 인계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친구의 상징으로 선물 받은 강아지들이 대략 이틀 만에 국내로 왔습니다. 자, 알라바이는 생후 8개월만 지나도 최대 몸무게 100kg의 체고, 즉 발끝부터 허리까지 80cm까지 성장하는 대형 견종에 속합니다.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양치기를 돕는 개로 용맹하기도 해서 투르크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투르크메니스탄은 1990년 알라바이를 국견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선물한 투르크메니스탄 최고 지도자, 과거에도 친교 상징으로 이 알라바이를 각국에 선물해온 전례가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17년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번에 국내 도착한 알라바이는 종 특성상 모래가 깔린 외부 시설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돈 볼카츠 점주들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예상 매출액을 과장했다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백 대표 측이 이미 한 달 반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의혹을 판단해달라며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보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연돈 볼카츠 가맹본사 앞에서 점주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예상 매출액을 10배나 부풀려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하루 400, 실제로는 하루 40! 이들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본코리아 측이 한 달 반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미리 의혹을 판단해달라며 자진 심의를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접수된 신고서를 보면 연돈 볼카츠 브랜드 창업 점포가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의혹을 제기하여 확인을 구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적 법무
쪽에도 확인해보니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왜 자꾸 그들이 위법이라고 하는지 심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한 달 반 전에 이미 저희들이 자진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더본코리아 측은 일부 점주들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7월 더본코리아 실무진과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의 차이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 7인이 모인 간담회 대화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일부 가맹점주의 공정위 신고와 잘못된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스타 최보란입니다. 전 골프 국가대표 감독 박세리 이사장이 기자회견 뒤 심경을 밝혔습니다. 박세리 이사장은 자신의 SNS에 선수 시절부터 20년 넘게 알고 지낸 기자의 질문에 잠시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면서 만감이 교차했던 기자회견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더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또 다른 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낸다면서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박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인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밝히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의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의사의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파란 셔츠를 입은 남성이 병원 로비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습니다. 태연하게 걸으며 목을 축이는데 한쪽 손으로는 검은 가방을 꽉 쥐고 있습니다. 평소 이 병원을 다녔던 40대 A씨는 뒤이어 다른 환자를 진찰 중인 의사 진료실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리곤 가방 안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의사에게 마구 휘둘렀습니다. 팔 등 여러 곳을 찔린 의사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환자도 다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 병원 관계자들이 A씨를 체압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입건하고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수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의사의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흉기 난동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병력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고 택시의 무임승차에 도망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예산군 예산읍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구경하다가 800만 원어치 금목걸이 2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두 차례 택시를 이용해 홍성과 서산으로 달아나면서 모두 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무임승차와 절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이 에콰도르에서 체포됐습니다. 에콰도르 경찰은 상당히 위험한 남성 한 명을 과야킬에서 붙잡았다는 글과 함께 얼굴이 흐릿하게 처리된 사람의 사진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씨 성을 가진 이 남성은 한국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 기소 중지된 상태였다고 에콰도르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남성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에콰도르 당국은 남성의 신병을 한국으로 넘기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리스 수도 아테네 외곽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불길이 확산하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연기 속에 소방용 비행기와 헬기가 연신 날아다닙니다. 호스를 어깨에 메고 열심히 물을 뿌려보지만 요트는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아테네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코르피 지역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아테네와 코르피를 잇는 주요 고속도로가 봉쇄되고 인근 마을 주민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Εγώ μόνο μαύρο καπνό είδα, πάρα πολύ καπνό πίσω από το δικό μας κτίριο, πολύ κοντά μας ήτανε και αμέσως κύκλωσε. Πήγε από γύρω-γύρω, έφτασε εδώ στο λόφο και πέρασε από μπροστά μας. 당국은 소방 비행기와 헬리콥터, 소방차 등 수십 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이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 40도가 넘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몇 주간 비가 내리지 않아 토양이 매우 건조해진 탓에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χρειάζεται πολύ προσοχή. Πρέπει να φέρουμε μπουλντόζες να καθαρίσουν γύρω-γύρω, να μην κινδυνεύουμε γιατί υπάρχει μεγάλος κίνδυνος για να χάσουμε τις ζωές μας και τα σπίτια μας. 그리스 현지 매체들은 한 저장 시설에서 불이 시작된 뒤 불길이 보트 건조장과 들판으로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 산불은 매년 여름철 자주 발생하지만 그 빈도와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산림이 타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다시 온난화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분쟁이 격화하면서 전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는 싸움이 격화하면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를 침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스라엘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하마스와 연대 차원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해온 헤즈볼라. 최근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고위급 지휘관이 사망한 이후 공격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수백 발의 로켓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면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싸움이 격화하면 갈릴리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وأيضا قلنا في السابق ونعيد اليوم إذا فرضت الحرب على لبنان فإن المقاومة ستقاتل بلا ضوابط وبلا قواعد وبلا أسقف. 갈릴리는 레바논과 접해 있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으로 헤즈볼라가 주요 공격 목표로 삼았던 곳입니다. 나스랄라는 전면전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의 어떤 곳도 자신들의 무기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전황평가 회의에서 레바논 공격을 위한 작전 계획을 승인한 이스라엘 역시 전면전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정보 시스템을 강화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מבחינתי הפעולה הזאת נובעת על מנת להיות מוכנים להמשך הפעולה שלנו, התכוננות, מוכנות והיערכות כנגד כל דבר שיכול לבוא. צה"ל צבר ניסיון עצום. 할레비 참모총장도 갈란트 장관에게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마쳤다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준비도 돼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자 전쟁에 더해 중동에서 또 다른 전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지구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미국에서 제작된 정밀 유도탄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투하했다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OHCHR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OHCHR은 지난해 10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내 주거용 건물과 난민 보호 시설, 시장 등을 폭격한 군사작전 6건을 분석 평가한 보고서를 현지 시간 19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전투기를 투하하는 GBU-31과 GBU-32, GBU-39 등의 폭탄을 쓴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 폭탄들은 정밀 유도형 무기로 미국에서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이번에 분석한 6건에서 218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며 민간인 밀집 지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무기를 사용한 점은 반인도 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폴커 트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전쟁법은 민간인 피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이를 일관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차드 수도 은자메나의 국제공항 옆 군 탄약고에서 현지 시간 18일 연쇄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습니다. 압델마지드 압데라임 보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부상자 상당수가 매우 심각한 상태여서 사망자는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하마트 이드리스 데비 대통령은 앞서 SNS에 구체적인 사상자 수는 밝히지 않은 채 이번 화재로 인적, 물적 피해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폭발과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해 코스트코에서 카트를 관리하던 노동자가 폭염 속에 사망한 지 1년이 됐지만 현장의 열악함은 그대로라고 노조 측이 밝혔습니다. 고 김동호 씨 사망 일주기인 어제 코스트코 노동조합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지금까지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력 부족으로 휴식 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찜동같이 숨쉬기 힘든 주차장을 매일 2, 3만 보씩 걸어야 하는 노동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 조사가 기한 없이 멈춰 있고 대표이사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측은 교섭 해태로 부당 노동행위 판정을 받고도 꿈쩍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주차장 카트 관리를 하던 김동호 씨는 지난해 6월 19일 폭염에 하루 20여 킬로미터를 걸으며 일하다가 탈수로 쓰러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액의 공탁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법원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깨버렸다며 단순한 횡령이 아닌 국민이 맡긴 돈을 사적으로 쓴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자들이 법무부 단속을 피해 크레인으로 올라갔다가 도주했습니다.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쯤 조선 기자재 제작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외국인 2명이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무부 출입관리소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이 나오자 15m 높이 크레인으로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시간가량 대치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관계 당국에 철수를 요구한 뒤 크레인에서 내려와 잠적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는 현장에서 나머지 불법 체류자 4명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도망친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과 NC 경기에서 순직 소방관의 아들이 시구하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전광판에 AI로 깜짝 등장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NC 손아섭은 안타 2개를 추가하면서 KBO 최다 기록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순직 소방관들을 위한 묵념이 진행되고 고 김범석 소방관의 아들 예준군이 시구자로 나섭니다. 전광판엔 10년 전 숨진 아빠가 AI로 되살아나 아들의 시구를 응원합니다. 항상 아빠가 곁에 있으니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커졌으면 좋겠다. 멋진 내 아들 예준이 아빠가 응원할게. 홈팀 두산이 마련한 소방 가족을 위한 행사에는 소방관 1,199명이 초청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경기에선 NC가 두산의 끈질긴 추격을 물리치고 직전 경기 패배를 되갚았습니다. 손아섭은 2회와 9회 행운의 안타를 추가하며 통산 안타 2,504개를 기록했습니다. 박용택이 보유한 KBO 통산 최다 기록과 타이를 이루면서 대기록 작성을 눈앞에 뒀습니다. 1, 2위가 맞붙은 광주에선 손에 땀을 쥐는 승부 끝에 LG가 기아의 진땀승을 거뒀고 수원 경기에선 롯데가 78일 만에 복귀전을 치른 KT 고용표를 상대로 1회 대거 5득점하는 등 13개 안타를 몰아치며 대승했습니다. 삼성은 구자욱과 이성규의 홈런을 앞세워 홈에서 SSG를 눌렀고 대전에서 한화는 난타전 끝에 키움에 승리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뉴스업 목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